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환갑을 훌쩍 넘긴 할머니예요. 지금은 아들 내외와 함께 남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지만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이 버려진 채 시장통에서 국밥을 팔며 살고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피덩이 때 빼앗겼던 아들을 만나 행복한 말년을 보내게 된 건 어찌 보면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겠네요.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때마다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덕분에 매번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었으니 내 인생의 기적을 일으켜준 건 바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런 제 경험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까 해서 없는 글솜씨를 발휘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부유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주셨거든요. 저를 돌봐줄 유모와 학교에 등교시키는 기사, 집에서 같이 놀아줄 식모까지 뭐 하나 아쉬울 게 없이 말이죠. 딱 하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엄마였어요. 저희 엄마는 저를 낳으시고 산후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제가 두 돌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엄마 없이 자라는 외동딸이 늘 마음에 걸리셨던 아버지는 바쁜 와중에도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한 걸음에 달려오시곤 했어요.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실 때는 늘 저를 데리고 가실 정도였죠. 특히 휴가철이나 어린이날에는 저를 데리고 아버지와 허영호지않은 사이인 정 사장님 댁에 자주 가셨는데요. 그 집에는 저와 동갑인 아들이 있었어요. 5대 독자라서 집안 어른들이 애지중지하는 아이였죠. 저희 아버지와 정 사장님은 사석에서 서로를 사돈이라고 부르셨어요. 일찌감치 자식들을 혼인시키자는 약속을 하셨던 탓이었죠. 그렇다고 정혼을 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어릴 때부터 하도 들어서 그런가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내심 이 집이 내 시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 사장님 댁에는 상훈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인 저보다도 피부가 희고 속눈썹이 길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기집애였죠. 상훈이는 또래 사내 아이들과는 달리 뛰어노는 것보다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게 취미인 아이였죠. 사교적이고 활달한 성격인 저와는 완전 딴판이었죠.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아는 것도 많고 가보지도 않은 유럽 국가 역사부터 고대 신화까지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갈 때면 서재에 앉아있는 상훈이 옆에 붙어서 그간 읽은 책 얘기와 고대 신화 얘기를 전해 듣는 게 제 낙이었죠. 그러면 저는 친구들과 몰래 극장에 들어가 어른들이 볼 법한 멜로 영화를 본 얘기와 과일을 빼먹고 친구들과 서울에서 내려온 유명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간 일들을 전해주었어요. 그럴 때면 상훈이는 별세계 얘기를 듣는 것처럼 입을 떡 벌리고 제 얘기에 집중하곤 했어요. 너는 남진인이 나오나니? 뭐가? 둘 중에 누가 좋냐고. 난 남진이 좋더라. 이렇게 다리를 흔들 때면 꼭 엘비스 프레슬리 같거든. 그러면서 치마 밖으로 허벅지까지 쭉 빼고 다리를 덜덜 떨며 남진 흉내를 낼라치면 상훈이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고개를 돌렸어요. 얘, 너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갛니? 혹시 열나는 거 아냐? 걱정스런 마음에 손으로 상훈이 이마를 짚었더니 화들짝 놀라서는 서재 밖으로 달아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왜 저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훈이가 저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상훈이를 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후로도 상훈이는 제가 다가가면 은근슬쩍 자리를 피하곤 했어요. 그래서 상훈이가 저를 싫어하나 생각했죠. 같이 붙어 앉아 있는 것도 피할 정도로 나를 싫어하는데 이래서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두 아버지께서 장난처럼 하신 말이니 꼭 우리가 결혼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제 방에 들어오셔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미희야, 너도 이제 고3인데 앞으로 뭘 할지 생각은 해뒀니? 아빠도 참, 뭘 하긴 뭘 하겠어요. 대학에 들어가야죠. 그래, 가고 싶은 학교랑 과는 있고? 글쎄요, 과는 모르겠고 성적이 된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생각 같아선 이대나 숙대에 가고 싶지만 그럴 성적은 안 되고 성적이 맞는 대학에 가야겠죠 뭐. 그러자 아버지가 입술을 달착이며 어렵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시집을 가는 건 어떠니? 듣자 하니 상훈이가 너를 많이 좋아한다고 하던데. 상훈이요? 아버지도 참, 걔는 저 안 좋아해요. 내가 근처에만 가도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걸요. 저를 싫어하면 싫어했지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번 여름방학 때 가서 직접 물어보려무나.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정 사장님 댁에 가게 됐을 때 작정을 하고 상훈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엔 절대 도망 못 치게 방문을 등으로 누르고 섰죠. 그랬는데 웬일인지 이번엔 도망칠 생각도 않고 침대에 걸터 앉아 그러는 거예요. 나 안 도망가니까 거기 그러고 서 있지 말고 와서 앉아. 정말이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가 옆에 가면 얼른 방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안 그래도 미 너한테 할 말 있어. 그래도 안심이 안 됐던 저는 문가에 서서 상훈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도망칠 의지가 보이지 않길래 곁으로 다가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상훈이가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한테 시집와라. 내 신부가 되어줘. 갑작스런 청혼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언젠가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짝은 상훈이가 될 가망성이 높다고 생각은 해왔지만 그건 그저 불확실한 예언과 같은 거였거든요. 하지만 상훈이의 청혼으로 그 예언이 현실이 된 셈이었고 그 상황에 저는 그저 놀랄 뿐이었어요. 얼마 전에 너희 아버지께서 다녀가셨어. 우리 혼사 문제로 우리 부모님과 얘기를 하고 가셨다더라. 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다던데 그건 아마 안 될 것 같다. 내가 부산에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될 것 같거든. 결혼이랑 내 대학 진학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자 상훈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식 올리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남편을 두고 너만 서울로 갈 수는 없잖아. 미쳤어? 대학 졸업도 않고 바로 결혼을 하게? 난 싫어. 난 어떻게든 서울에서 대학생활 할 거야. 고집 부리지 마. 다 널 위한 거니까. 평소 제가 하는 말은 뭐든 들어주는 상훈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그날 청혼을 하는 상훈이의 표정이 왜 이렇게 무거워 보였는지는 결혼하고 반년이 지나고서야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빠한테 서울 안 보내주면 결혼도 안 할 거라고 울고불고 떼를 썼지만 아빠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어요. 언제까지 네 멋대로 고집만 부릴 거야? 서울로 유학을 가겠다고? 무슨 돈으로? 네가 그럴 능력이나 있어? 결정은 돈줄 쥔 사람이 하는 거다. 능력이 없으면 순리대로 따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4월에 식 올릴 테니 그때까지 안동댁한테 살림이나 배워둬. 시부모 앞에 애비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상훈이도 그러더니 아빠도 전과는 달리 제게 매정하게 구셨어요.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죄인인 것처럼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들 뜻대로 휘두르려고만 하더라고요. 대학 진학도 물거품이 되고 남은 기간 동안 안동댁 아주머니한테 살림을 배우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졸업을 앞두고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이 서울이며 근처 지역으로 떠나는 걸 묵묵히 지켜보아야만 했죠. 결혼식을 6달 앞두고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시부모님과 상훈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저를 부탁하셨어요. 애미 없이 자라 살림도 미흡하고 아직 철이 없습니다. 제가 더 데리고 있어 본들 뭐가 달라질까 싶어 결례인 줄 알면서도 혼인을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최 사장,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나. 애초에 하기로 했던 혼사인데 언제 하면 어때? 오히려 우리가 미희한테 미안하지. 서울서 대학 생활을 하고 싶었다던데 일찍 날개를 꺾은 셈 아닌가. 그래서 말인데 학업을 계속하겠다면 식을 좀 미루고 우리 집에 머물며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게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최 사장 생각은 어떤가? 딱히 공부에 뜻이 있는 아이도 아니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자 행복이야. 남편한테 사랑받고 자식 낳아 키우는 보람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굳이 대학까지 갈 필요 있나요? 일찌감치 시집와서 우리 상훈이 내조하며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사부인 말씀이 옳습니다.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사부인 눈에는 안 차겠지만 그래도 영특한 아이니 사부인께서 따뜻하게 지도해 주신다면 곧잘 따라는 할 겁니다. 아무쪼록 제 딸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혼은 결정되었고 그해 4월 예정대로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꾸리게 되어 저는 나고 자란 정든 집을 떠나 부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서의 생활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평소라면 눈도 뜨지 않을 시간에 일어나 식모들과 함께 아침상 준비를 하고 남편을 깨워 학교 보낼 준비를 해야 했어요. 부산대에 입학한 남편은 학업을 진행하며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지금은 사라진 제도지만 5대 독자라서 군대도 면제라 떨어져 지낼 필요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죠. 결혼 후 남편은 무척이나 제게 잘해주었어요. 저는 살림을 살고 있는데 자기 혼자 대학 생활을 하는 게 미안했던지 강의가 끝나면 동기들과 어울릴 생각도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제 곁을 지켜주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매서운 시집살이를 시키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지라 많은 부분에서 눈치를 주셨어요. 이전에 아빠의 오랜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챙겨주려 노력을 했고요.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요. 아침에 남편을 학교 보낼 준비를 하는데 어머님이 저를 불러 커튼이랑 이불 호청 뜯어서 빨라고 하시더라고요. 식모들이 할 일이지만 저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함께 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버님이 집을 나서자마자 이불 호청을 뜯고 있는데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님이 받으셔선 통화를 하시더니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예, 넌 하던 거 그만두고 상훈이네 학교로 좀 가봐라. 영어로 된 딕셔너리인지 뭔지 책상 위에 두고 갔다고 그거 챙겨서 오란다. 수업에 꼭 필요한 거라서 없으면 다음 수업을 들을 수 없다지 뭐니?
애도 참, 그리 중요한 거면 잘 좀 챙겨갈 것이지. 아, 영어 사전이요? 그런데 국문과 수업에 그게 왜 필요하대요? 아니, 누가 영어 사전 가져오란다니? 영어로 된 딕셔너리 가져오라고 하지 않든. 그리고 대학도 안 다녀본 애가 수업에 그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뭘 안다고 그래? 잔소리 말고 얼른 가져다 주고 와. 상훈이 지금 수업 들어간다니까 교실 밖에서 지키고 섰다가 수업 끝나거든 얼른 주고 와. 이놈의 자식, 간만에 입을 호청 좀 빨라고 시켰더니 하필 이런 날 지차를 불러내고 그래. 어머님은 못마땅한 기색으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게 다 남편이 꾸민 계략이란 걸 눈치챘거든요. 영어 사전이라고 하면 될 걸 일부러 딕셔너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어머님이 그게 뭔지 모르실 테니까요. 게다가 영어로 된 거니 어머님으로 하여금 뭔가 중요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했고요. 무엇보다 아무리 대학에 안 다닌 사람이라고 해도 국문과 수업에 영어 사전이 필요 없다는 건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집에서 빨래하느라 고생할 아내가 걱정돼 꾀를 낸 남편의 기지에 웃음이 날 밖에요. 그날 남편이 다니는 학교에 가게 된 저는 남편 손을 잡고 대학 캠퍼스를 거닐었어요. 그리고는 함께 태종대 구경도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아직 솜털이 가시지 않은 20살 동갑내기 부부였던 우리는 가끔 이런 깜찍한 몰래 데이트를 즐기곤 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이라면 대학을 포기한 것도 아깝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 결혼 3개월 차에 들어서자 본격적으로 시련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어요. 예, 너도 알고 있었니? 네 아버지 회사 부도난 거. 세상에,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큰 사업이 잿더미가 돼? 설마 이럴 줄 알고 결혼 서두른 거 아니야? 너 똑똑히 말해봐라. 네 아버지 회사 일이 될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나다뇨. 너 지금 내 앞에서 연기하는 거 아니야? 정말 몰랐어? 세상에, 자기 딸한테까지 비밀로 했더니 네 아버지도 참 대단하다. 아, 뭐해? 당장 네 아버지한테 연락해보지 않고. 어머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친정에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라면 안동댁 아주머니나 집에서 일하는 아이가 전화를 받았을 텐데 그날은 아버지가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걱정할 거 없다. 네 아버지 이렇게 안 죽는다. 수십 년을 사업하면서 위기 한 번 없었겠니?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산다고.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니 걱정 말아라. 그동안 일만 하고 살았으니 이참에 쉬면서 강태공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버지, 정말 괜찮으신 거 맞으시죠? 안 되겠어요. 제가 내일이라도 집에 들릴게요. 그럴 거 없다니까. 네가 그러면 시댁에서 더 걱정하지 않겠니? 이럴 때일수록 애비 걱정 그만하고 시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게 평소처럼 굴어야 해. 넌 이제 출가 외인이야. 최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 정씨 집안 사람이라고. 시부모님 공경하고 뱃속에 아이 잘 챙기면서 남편 내조에 신경 쓰면 되는 거다. 아버지께선 친정에 들르겠다는 저를 한사코 말리셨어요. 그때는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버지 말만 덜컥 믿어버렸는데 실상은 아버지 말씀과 달리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른 채 저는 아버지 말 맞다나 제 본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어요. 지금으로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몇 달 뒤 들려온 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건 바로
친정아버지의 부고였죠. 임신 5개월 차에 맞은 부친상으로 저는 심신이 단숨에 무너져 버렸어요. 친정아버지 장례 첫날부터 하도 울어서 결국 실신까지 하자 아버님께서는 저를 장례식에 참석을 못하게 하셔서 저 대신 남편이 상주 노릇을 했어요. 탈상하는 날이 돼서야 저는 장지까지 따라 나설 수가 있었어요. 선산의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다음날 친정 살림을 정리하러 나서려는데 남편이 막아서더라고요. 몸도 무거운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 내가 가서 정리할게. 그래도 내 친정일인걸. 당신이 곁에서 도와주면 되잖아. 안 돼. 아버지께서 당신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라고 하셨어. 혹시라도 뱃속에 아기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안 된다고. 당신 나 믿지? 내가 가서 잘 정리하고 올게. 남편은 끝내 저를 두고 혼자 가서 집 정리를 하고 왔어요. 밤이 되자 일을 마친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손에는 제가 꼭 가져다 달라고 했던 앨범과 친정아버지 몇 가지 유품이 들려 있었어요. 그걸 보니 이제 정말 내가 고아가 됐다는 게 실감이 나서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친정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시자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어진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철부지에 불과했어요. 아버님과 남편이 저를 아끼기는 했지만 저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게 문제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친정이 망한 순간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거든요. 아, 이거야 원. 망한 집 딸내미 데려다 상점 모시듯 하고 있으니 이게 뭔 지랄인지. 넌 아주 상팔자를 타고났구나. 타고났어. 어머님은 아버님과 남편이 없을 때면 시도 때도 없이 저를 타박하셨고 그런 어머님을 따라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언제부턴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일을 시키면 들은 척도 않고 무시하기 일쑤였고 때로는 제 면전에 대고 들으라는 듯 제 흉을 보기도 했어요. 갑자기 바뀌어버린 제 처지를 감당하기도 버거운 판에 주변의 대우까지 한순간에 변해버리자 저는 제대로 맞서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렸어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눈치까지 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고 살이 붙어도 모자랄 판에 점점 더 뼈만 앙상해져 갔어요. 이런 내막을 모르는 남편과 시아버지는 몸에 좋다는 음식이며 보약까지 지어다 주셨지만 그런 것들은 제 입까지 들어오기도 전에 누군가에 의해 사라지게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남편과 아버님을 배웅하고 부엌으로 돌아간 저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물리고 나온 설거지를 했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제게 눈길 한번 안 주고 부엌 한켠에서 뭔가를 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니들이 왜 그걸 먹고 있어? 내가 내 안사람 먹으라고 사다 놓은 걸. 분명 몇 분 전에 제가 배웅까지 했던 남편이 어느새 부엌에 들어와 있지 뭐예요. 남편은 식모들 손에 들린 화과자를 뺏어들고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지금까지 니들이 다 처먹었던 거야? 바나나면 미제 분유며 니들이 다 뺏어 처먹었던 거냐고. 그러자 식모들은 마주 잡은 손을 발발 떨며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이런 시한 것들이 다 있나? 그걸 왜 니들이 처먹어? 왜 처먹냐고? 그리고 왜 내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지? 저건 니들이 할 일 아니야? 그거 하라고 밥 먹여주고 돈까지 주는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왜 안 쪼인 음식을 축내고 있냐고. 니들이 왜? 남편은 눈이 뒤집어져서는
눈앞에 보이는 족족 그릇이고 냄비고 할 거 없이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 소리에 부엌으로 달려들어온 어머님은 제 남편을 말리셨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남편은 화가 풀릴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저희 집 부엌은 폭탄이라도 맞은 것처럼 뭐 하나 성한 것 없이 다 깨지고 부서져 버렸어요. 부엌 살림을 다 때려 부순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조금 전 난리를 피우던 모습과 완전 다른 순한 얼굴로 저를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너 이 고생하라고 데려온 거 아닌데 미안해. 남편인 내가 널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미희야. 그런 소리 마라. 난 너랑 결혼한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 아니었으면 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버티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있어 버틸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날 그 사단이 난 뒤 아버님은 어머님을 비롯해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식모들을 한자리에 불렀어요. 그리고는 제게 사과를 하게 하셨죠. 그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는 남편은 아버님께 부탁해 집에서 부리던 식모들을 모조리 내쫓았어요. 그리곤 새로 사람을 들였죠. 새로 들인 식모들한테는 남편이 직접 신신당부를 했어요. 내 아내한테 극진히 대하라는 거였죠. 덕분에 그 이후로 저는 부리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편히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못마땅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였죠. 부리는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한테 사과하는 망신을 당했던 시어머니는 속으로 칼을 갈게 되었죠. 남편과 시아버지의 보호 아래 무사히 아들을 출산한 저는 손 귀한 집에서 대를 이었다는 이유로 시아버지께 큰 선물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과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주는 남편,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대신 제 바람막이가 되어주셨던 시아버지까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에 저는 모든 걸 다 잃고 말았어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과속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 거예요. 친정아버지 기일을 며칠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돌도 안 된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걱정이 앞섰어요. 이제는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남편의 죽음으로 이전까지 제 편이 되어주셨던 아버님도 등을 돌리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은 독을 잔뜩 품은 독사처럼 제게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셨죠. 박보살이 그러더라. 이게 다 죄 많은 인연을 집에 들인 탓이라고. 지 애미 잡아먹고 태어난 년이 친정 살림 틀어먹은 것도 모자라 지 애비에 남편까지 줄줄이 잡아먹었다고. 여보, 저년 집에서 내쫓읍시다. 저년이 있는 곳마다 줄초상이 난다는데 하나뿐인 내 손자까지 목숨 잃으면 어떡해요? 생떼 같은 내 새끼까지 잡아먹은 년인데 저런 걸 어떻게 집에 데리고 사냐고요. 제발, 제발 저년 좀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네? 시어머니는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로 무속인들의 말을 앞세워 저를 내쫓아달라고 아버님께 매달렸어요. 처음엔 그 말을 외면하던 아버님도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에 우환이 생길 때마다 어머님이 모든 걸 다 제 탓으로 돌리셨거든요. 멀쩡하던 당신 사업이 휘청하게 된 것도 다 죄 많은 천연 때문이라고요. 천연을 계속 데리고 있다가는 우리 손자 목숨까지 위험해진다고요. 여보, 제발 천연 좀 집에서 내쫓아주세요. 내 손자만이라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태풍에 아버님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어머님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또다시 무속인의 말을 근거로 모든 걸 제 탓으로 몰아가셨어요. 그렇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저는 제 아들의 돌도 되기 전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저를 집에서 내보내던 날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를 원망해도 좋다. 하지만 아들 자식까지 떠나보낸 마당에 대리리을 손자 녀석은 지켜야 하지 않겠니? 이 돈이면 어디서든 뿌리 내리고 살 수 있을 거다. 아버님,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니 제발 절 내쫓지 말아주세요. 너도 알 거 아니냐? 지금 이 상태로라면 네 시애미 등살에 네가 얼마 못 버틸 거라는 걸. 네 자식 앞에서도 못 볼 걸 보며 살 생각이야? 자식 갔으면 못 받고 살 거냐고. 그러니 떠나라.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지고 훌륭하게 키워내마. 대신 이 집을 나가거든 다시는 찾지 말아라. 네 아들이 보고 싶어도 절대로 찾지 마. 만약 내 손주 앞에 나타나는 날엔 그땐 내 손으로 널 어떻게 할지 모르겠구나. 아버님은 돈가방을 손에 쥐어주시곤 저를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저는 엄동설안에 반나절이나 대문 앞에부터 들여보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매몰찬 욕설과 악담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하도 울어서 온몸에 진이 다 빠진 채로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제 친정집으로 향했죠.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된 집이었지만 그래도 그곳밖에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동네 사람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망한 뒤 집도 뺏긴 채 동네 어느 허름한 여인숙에서 지내셨다는 얘기였죠. 남편이 저희 친정집을 정리할 때 왜 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 했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어요. 여인숙 좁은 방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아버지와 남편 그늘에서 좋은 것만 보고 살았던 제 자신이 그렇게 바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곤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 어쩌면 어머님 말씀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멍청한 엄마 밑에서 자라기보다는 시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게 내 아들한테 나을지도 몰라. 생각이 그렇게 이르자 더는 욕심부리지 않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지내셨다던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보낸 저는 다음 날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모든 걸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서울뿐이었거든요. 20살의 내가 가지 못했던 서울에서 다시 시작하자 싶었죠. 하지만 서울역에 내리자마자 제 인생은 또다시 궁지에 몰리게 되었어요. 돈이 든 가방이 사라진 거였죠. 좌석 미치고 선반 위고 죄다 뒤져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결국 빈손으로 서울로 상경한 저는 정처 없이 길을 걸었고 며칠 길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술에 취한 치객한테 몹쓸 일을 당할 뻔도 하고 배고픔에 찐빵집 앞에 서 서성이다 구정물 세례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시장통에서 흘러나온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어느 국밥집 앞에 도착했는데
그 집 주인 할머니가 저를 쓱 훑어보시고는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시더라고요. 저 돈이 없어요. 염치 불구하고 일단 먹을까도 생각했지만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먼저 돈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주인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돈 받겠대? 행색만 봐도 돈 없다는 건 아니까 걱정 말고 먹어.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염치고 뭐고 생각할 때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릇에 얼굴을 받고 허겁지겁 먹었어요. 지금까지 먹어왔던 산의 진미보다도 그날 먹은 싸구려 국밥이 훨씬 더 맛이 있었어요. 개눈 감추듯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자 할머니는 빈 그릇을 다시 채워주셨어요.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잖아. 기왕 먹는 거 실컷 배나 채우라고.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두 그릇을 해치운 저는 가게 상황을 쓱 살피다가 안으로 들어가 수북이 쌓여있는 그릇을 씻기 시작했어요. 돈은 없지만 밥값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먹은 국밥 이걸로 갚을게요. 감사히 잘 먹었어요, 할머니. 그래도 눈치가 있어서 어디 가서도 굶어 죽지는 않겠네. 그래, 그렇게라도 밥값을 하면 되는 거야. 저는 밥값을 갚으려고 설거지를 도왔을 뿐인데 주인 할머니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당신이 사는 집으로 데려가 잠도 재워주시고 가게에서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가게라고 해봐야 시장통 한켠에 자리한 노상이었지만요. 그렇게 국밥집 할머니 집에서 살게 된 저는 할머니 가게를 물려받아 수십 년을 국밥 장사를 했어요. 그러는 사이 주인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할머니 단골보다 제 단골이 더 많아졌어요. 주인 할머니께서 갈 곳이 없던 제게 온정을 베푸신 것처럼 저도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한테는 공짜 밥도 퍼주고 주머니가 가벼운 손님들을 생각해 오랜 세월 최소한의 이웃만 남기며 저렴한 가격으로 국밥을 팔았어요. 그 덕에 가게는 늘 손님들로 북적였고 크게 버는 돈은 없어서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안면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이 일고 두통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침 장사도 접고 동네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으로 가라지 뭐예요. 사실 세상에 별 미련이 없어서 언제 죽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중병에 걸렸을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나니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렇게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뇌종양은 아니고 뇌수막종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현재로선 약물 치료는 불가능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면 몇 달은 꼼짝없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리 벌어놓은 돈이 많지는 않아서 덜컥 겁이 났어요. 장사를 몇 달 쉬면 손해도 손해지만 병원비와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걱정이 됐어요. 주변에 손 벌릴 곳도 없는데 만약 돈이 부족하면 큰일이니까요. 내 몸 움직여서 벌어먹고 사는 처지로선 이보다 심각한 상황도 없었죠. 그래도 살자면 어쩔 수 없는지라 수술을 감행하게 됐죠. 제가 가족이 없어서 수술을 마치고도 곁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어요. 수술을 하고 며칠간은 간병인을 썼지만 돈 걱정에 그 후로는 저 스스로 병원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를 수술해준 담당 선생님이 친절한 분이셔서 간호사분들한테 저 좀 잘 봐달라고 특별히 부탁까지 해주셨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리 늦게까지 수술이 있어도 꼭 퇴근 전에
제 병실에 찾아와 상태를 확인하고 가셨어요. 선생님 어머니께선 얼마나 아들이 자랑스러우실까. 인물도 좋고 실력도 좋고 인품까지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으니. 그럴까요?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자라서. 에구 이런,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실은 나도 내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모른 채 살고 있답니다. 지금쯤이면 선생님 나이 또래 정도 됐을 텐데 어떻게 자랐을지 상상도 안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 걸. 그러지 못한 게 한이 되네요. 돌 전까지는 남편을 많이 닮았었는데 그래서 아들 생각이 나면 죽은 남편 사진을 꺼내보곤 한답니다. 그리곤 수줍게 남편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진을 본 의사 선생님 표정이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굳은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담당 선생님은 오전 회진 때도 그렇고 퇴근 시간 때도 그렇고 제 병실을 찾지 않았어요. 바빠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잠결에 누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더니 웬 남자가 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지 뭐예요. 그런데 제 눈에 뭐가 쓰인 건지 그 모습이 마치 죽은 내 남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꿈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남편을 불렀죠. 여보, 당신이야? 그렇게 꿈에 저도 한 번을 안 찾아오더니 마누라가 아프다니까 찾아온 거야? 왔으면 날 깨우지. 울긴 왜 울어. 어릴 때도 그렇게 잘 울더니 죽어서도 여전하네. 그러자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닌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더라고요. 선생님은 눈물이 잔뜩 번진 얼굴로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저 순돌이에요. 엄마 아들 순돌이. 그럴 리가 없는데요. 선생님 이름은 정수혁이잖아요. 호적엔 그렇게 올라가 있지만 어릴 때 집에서는 순돌이라고 불렀어요. 돌아가신 아빠가 엄마 힘들지 않게 순하게 자라라고 그렇게 지어주셨다고요. 그 말에 목이 탁 막혔어요. 그리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의사 선생님 말대로 제 남편이 어린 아들한테 순돌이란 이름을 지어주었거든요. 40년 만에 만난 아들을 끌어안고 서럽게 울던 저는 한편으로 너무 미안하기도 했어요. 엄마인 내가 내 새끼 얼굴도 이름도 알아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미안했거든요. 그날 자리를 옮겨 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들이 어떻게 내가 엄마라는 걸 알게 됐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보여준 사진 속 남편 얼굴을 보고 알았던 거였죠. 그래서 확인차 할아버지를 찾아가 저에 대해 물었던가 봐요. 그렇게 이름과 나이를 알게 된 아들은 낡은 사진첩에서 남편과 함께 찍었던 제 고등학생 시절 사진을 찾아냈고 제가 자신의 엄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10수년 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시아버지는 현재 서울 모처 요양원에 계시다고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어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사진 속 아빠를 보고는 의심이 가더라고요. 평소 할머니가 엄마에 대해 안 좋은 말만 하셨었는데 어쩌면 사이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하고요. 오늘 할아버지를 찾아가 엄마에 대해 물었더니
이제서야 진실을 말해주시더라고요. 왜 엄마가 나를 놓고 떠나셨는지도 전부요. 아들은 한참이나 저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먹였어요. 그 모습이 제 아빠랑 너무 닮아서 역시 내 아들이 맞다 싶더군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아들 녀석이 처와 상의 끝에 저와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그 말에 염치 없지만 딱 1년만 같이 살자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한 게 제가 근처에 집을 얻어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며 끝까지 붙잡더라고요. 그동안 떨어져 지낸 게 40여 년인데 이제라도 모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말이죠. 덕분에 저는 그동안 밥 한 끼 차려 먹이지 못했던 내 아들한테 실컷 솜씨를 발휘해 먹이고 있답니다. 며느리는 수고스럽지 않냐고 쉬라고 하지만 제가 만든 음식을 내 아들 내외와 손주, 손녀가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인생에 행복이 뭐 있나요? 내 새끼들 입에 맛난 거 넣어주는 게 행복이죠. 한때는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 이런 시련을 겪고 사나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내 인생의 고비 때마다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 얼굴만 떠오르네요. 내 아버지 회사가 망한 걸 알면서도 저를 지키려 결혼을 감행한 내 남편과 집도 절도 없이 떠돌게 된 저를 아무 대가 없이 받아주신 국밥집 사장님,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제 가게를 찾아와 국밥을 팔아준 손님들 말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여러분도 버겁게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의 고비만 잘 넘긴다면 분명 언젠가 저처럼 웃는 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9년 만에 지긋지긋한 결혼 지옥에서 탈출하고 재작년에 돌싱이 된 초등생 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그리고 뜬금없긴 하지만 저는 맹세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제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제 사전엔 이혼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 자식된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가정만큼은 온전하게 지키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어릴 때는 이혼을 선택한 엄마를 많이 원망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우리 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비로소 엄마를 이해하는 딸이 되었어요. 저는 부끄럽게도 엄마처럼은 안 살 거라고 말하던 싸가지 없던 딸이었거든요. 그리고 살림만 하던 엄마가 저를 데리고 살기엔 벌이도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 돈 가지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친구들은 예쁜 옷을 입고 피아노나 미술학원에 다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그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려고 자기들끼리 붙어 다녔고 그렇게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돈이 있어야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였는데 솔직히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돈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이 있다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어릴 때부터 돈이 있어야 내 행복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어른이 되어서도 돈을 허투루 써본 적이 없었죠. 학교 다니면서 용돈을 받기도 또 벌기도 했었는데 그 돈도 거의 쓰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니라면 돈은 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 보니 20대 직장인이 되었을 때도 저는 제 나이 또래에 비해 돈을 제법 많이 모았었는데요. 어찌 보면 어릴 때 그런 일을 겪어 어른이 되어서도 돈 개념이 확실하게 잡힌 셈이었죠. 그에 반면 전 남편의 집은 그럭저럭 꽤 잘 살았어요. 전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일찍부터 서울 목동에 40평대 아파트를 장만해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서울 대학 입시에 실패한 딸을 국내에서 재수시키지 않으려면 돈 버리는 짓인 걸 알면서도 신우를 캐나다 유학을 보냈는데요. 일단 그것만 봐도 저희 집이랑은 비교도 되지 않았죠. 사실 저는 남편이 그렇게 여유 있는 집 아들인 줄 모르고 만났거든요. 저와 전 남편은 소개로 만났어요. 그때는 그저 평범하고 저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고생 한번 하지 않은 도련님 느낌이 나는 사람이요.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말투나 행동들을 보니 저 사람은 저랑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그런 모습이 나중엔 호감이 생겼는데요. 원래 자기한테 없는 모습이 끌린다고 저는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랑 너무 달라서 신기했던 거죠. 그러다 연애를 하면서 시댁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고 저희 집이랑 차이가 많이 나니 부럽기도 하면서 또 주눅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전 남편이 좋아서 헤어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 집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친정엄마가 없는 살림에 저 대학 보낸다고 대출받고 또 빌라지만 집을 사느라 대출을 받아 집에 빚이 좀 있다는 사실을 오픈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편하게 만났죠. 그러다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저는 뜻밖의 시부모님의 환대를 받았어요. 집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있는 내내 비싸고 고급진 음식이 무슨 코스 요리처럼 줄줄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시부모님의 돈 자랑이 시작되었어요. 원래 두 분 다 소위 말하는 있는 집 자식들이었고 그렇게 양쪽에서 재산을 물려받아 여유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색하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고 있었네요. 딱히 할 말이 없잖아요. 단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엄마에 대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머릿속이 좀 복잡했는데 이미 당신들 아들에게 들었는지 시부모님은 저희 집이나 저희 엄마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묻지 않으시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돈 자랑하시고 또 여유가 많다고 했던 시부모님이 저희가 결혼을 해도 경제적인 지원은 일절 해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집 구할 돈이 없으면 시댁이 방도 많고 넓으니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두 분에게 시커먼 속내가 있었던 거였어요. 자기들이 돈을 보태주지 않으면 저희가 집 구할 돈이 없으니 자기 집에 들어와 자기들을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앞서 언급했듯
그리 많은 나이는 아니었어도 모아놓은 돈이 꽤 있었고 애당초 친정이 어려워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에 시댁에도 도움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점을 시부모님이 몰랐어요. 아니, 자기들 기준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리 없어서 단칸방 월세에서 신혼을 보내야 한다고 해도 시부모님한테 빌붙을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과 그 사람이 모은 돈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구세금 맞춰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이 모은 돈이 제가 모은 돈보다는 현저히 약소했기 때문에 집 보증금은 제가 대출을 좀 받긴 했어도 제 이름으로 계약하고 남편은 혼수를 하는 걸로 합의를 봤죠. 그리고 결혼식 비용은 축의금 들어오는 게 있으니 거기서 대부분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신혼여행을 다녀올 만한 여유는 없던 게 저희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른 건 몰라도 신혼여행은 가야 하지 않냐고 많이 아쉬워했고 결혼 준비하면서 거의 90%는 제 의견에 따라줬던 남편이라는 걸 잘 알기에 저는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의 일부로 3박 4일로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어요.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제주도는 좀 그렇지 않아? 우리 지금이라도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바꿀까? 뭐하러? 제주도도 비행기 타는 건 똑같은데. 그리고 우리 지금 여유가 없어서 이것도 감지덕지야. 사실 나는 신혼여행 따로 안 가도 되는데 자기가 꼭 가야 한다고 해서 여기에도 이것저것 돈백은 썼잖아. 그럼 신혼여행 가면서 그 정도는 기본이지. 무슨 게스트하우스를 가? 우리 지금은 제주도 가는 걸로 만족해야지만 다음엔 꼭 해외여행 가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자기 호강시켜 줄게. 정말이지? 약속했다. 저는 사실 제주도든 어디든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데 그게 어디든 다 좋았죠. 저는 심지어 경주나 설악산을 가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남편이 실망할까봐 어쩔 수 없이 제주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하는 내내 또 신혼생활 동안 저는 줄곧 남편에게 제가 바라는 가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저는 꿈이 있었거든요. 아이 둘 정도 낳고 남편과 제가 사이좋게 내 집 마련해서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제 인생 목표였어요. 어찌 보면 남편이 나고 자란 시댁이 제가 바라는 꿈이었는데 남편은 그까짓 게 뭐가 어렵냐고 자기만 믿으라고 늘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가장이 되었다는 생각에 누구보다 제 말을 존중하고 따라줬던 남편이었는데요. 심지어 자기는 있으면 다 쓴다며 제가 말하기도 전에 경제권도 모두 저에게 넘겼고 월 30만 원씩 핸드폰비 포함해 용돈을 받았어요. 분명 그 돈이 턱없이 부족했을 텐데 군말도 하지 않고 제 꿈을 위해 같이 노력해 주었죠. 그 모습이 살면서 어찌나 고맙던지. 사실 결혼하고 달라지는 남자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사람이 바뀌어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했고 그런 점이 좋아서 결혼 생활 중 힘들었을 때도 그게 위안이었는데 그걸로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가 제겐 있었죠. 다른 골치 아픈 일들은 남편이 저한테 잘하니까 그걸로 퉁치듯 덮고 갈 수 있었는데 합가를 바라고 있었던 시부모님과의 갈등은 저를 너무 점점 궁지에 내몰았어요. 처음부터 당신들 계획이 비껴나가 분했던 마음이 제가 정식으로 며느리가 되고 난 후부터
저에게 화살이 되어 날아왔거든요. 게다가 자기 아들이 제 뜻에 순순히 따르니 그 모습에 약올라 하셨는데, 그래서 저를 불러다 악의적으로 시집살이를 시키려 하셨는데요. 아직 시부모님 두 분 다 환갑도 되지 않았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집안일을 못하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일주일 내내 일거리를 쌓아두고 저더러 와서 도와달라고 징징거리셨어요. 처음이야 저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시어머님이 부르면 가서 집안일을 해드리고 오곤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습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몸이 너무 힘들어 못 간다고 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펄쩍 뛰시면서 네가 그럴 줄 알았다고 다시 합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래서 너랑 나랑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야. 괜히 두 집으로 나눠 사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매번 아쉬운 소리나 하고 이렇게 너 힘들다고 거절하면 나는 뭐 기분이 좋겠니? 그렇다고 내가 너 말고 며느리가 또 있기나 해? 그러지 말고 그 집 정리하고 여기로 들어와 살아. 너는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저희 집을 두고 왜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저 데려다 집안일 시키고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뭐? 너는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나는 그냥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일 뿐이야. 나가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렇다면 더더욱 어머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원래 사이가 좋아도 같이 살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어쩌다 한 번씩 봐야 서로 조심하고 좋죠. 대신 한 달에 2번은 갈 수 있도록 할게요. 뭐? 꼴랑 2번? 예, 일주일에 한 번도 적어. 너 한 달이 며칠인지 몰라? 저도 제 생활이 있는 건데 그건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야죠. 주중에는 회사 가는데 주말마다 시댁을 가면 저는 언제 쉬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들으면 내가 너 부려먹는 줄 알겠다. 뭐 그렇다고 하셔도 제가 시댁 가서 마냥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지금도 힘드셔서 빨래며 청소며 할 거 있다고 저더러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야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그런 소리를 그럼 누구한테 하니? 딸은 멀리 타국에 있고 같이 사는 네 시아버지가 그런 거나 할 줄 아는 줄 알아?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그럼 사람을 쓰세요. 요즘 알아보니 주에 1번이든 2-3번이든 사람 불러서 청소할 수 있더라고요. 막말로 어머님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시고 사람 쓰세요. 뭐야? 너 지금 나더러 모르는 사람한테 내 집을 맡기라는 거니? 군소리 할 거 없다. 너 당장 와서 내가 시키는 거 해. 아니면 그 집 정리하고 내 집에 들어와 살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셨는데, 그러니 더더욱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싫었죠. 그날은 시어머니가 하도 난리를 피워서 남편을 보냈어요. 세탁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식사는 대충 차려 드시라고 전에 친정 엄마가 싸주신 반찬과 국을 들려보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반찬을 싸들고 나타난 당신 아들을 보고 기겁을 하셨다더군요. 그리고 네가 어떻게 청소를 하냐며 됐다며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다는데, 이때까지 남편도 제정신이라 제 편을 들며 이런 걸로 사람 괴롭히지 말라고 했답니다. 엄마가 언제 네 차를 괴롭혔다고 그래? 이게 괴롭히는 거지. 지금 보니까 엄마 멀쩡하네. 뭐가 멀쩡해? 겉모습만 그런 거야. 속은 다 굶고 아프다고. 넌 근육이 보여? 아무튼 이제 여기 집안일은 엄마가 알아서 해요. 사람을 부르든지 아버지를 시키든지.
뭐가 어쩌고 저째? 저놈이 장가를 가더니 미쳤나? 왜 가만히 나를 걸고 넘어져? 나는 평생 그런 일 안 하고 산 사람이야. 새 식구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젊은 며느리가 해야지. 아버지,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에요. 남녀가 똑같이 일하는데 왜 여자라고 집안일까지 해야 해요? 저도 요즘은 청소기도 돌리고 분리수거도 하고 설거지도 해요. 안 그러면 못 살아. 됐어, 이놈아. 누가 너더러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래? 자고로 여자애는 초장에 잡아야 하는 건데. 그런 말도 하면 안 되고 초장에 잡긴 뭘 잡아. 아무튼 난 말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저런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게 저는 너무 든든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남편한테 뒤통수를 맞을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시부모님과는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신혼생활은 달콤했어요. 그리고 결혼 2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그게 저희 딸인데요. 원래는 조금 더 자리를 잡은 뒤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엄마 아빠를 조금 일찍 찾아온 아이를 마다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집이었고 그때는 전세를 2년 더 살더라도 더 좋은 동네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던 터라 임신한 사실이 좋으면서도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제가 마음 편하게 임신해서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기에도 제가 다니던 회사는 눈치가 보이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고민이 많던 중 친정엄마가 먼저 반가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당시 저희 엄마 앞으로 있던 빚도 대충 정리가 되었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 엄마가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기셨는데 그래서 집에 있던 대출도 모두 상환한 뒤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친정엄마는 자기가 애를 봐주겠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애를 봐준다고? 그럼 지금 하는 일은?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 지금 일하는 가게 사장님이랑도 벌써 이야기 됐고. 그러니까 너는 무사히 건강한 애기만 낳아.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그래도 괜히 나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니까. 엄마니까 자식 때문에 고생 좀 하고 그러는 거지. 생판 남이 남 때문에 고생을 하니? 그리고 내가 나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고 네가 회사 다니면서 엄마 빚 갚고 그런 게 다 엄마한테는 업보라서 이참에 마음의 짐 좀 털어보려고 그런다. 무슨 당연한 거지. 우리 딸이 엄마 잘못 만나서 어릴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 철도 빨리 들고. 그래서 엄마는 편하긴 했는데 그게 나중엔 두고두고 미안했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든 해주고 싶은 거야. 친정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요. 손이 따뜻했던 건지 제 마음이 따뜻했던 건지 제 몸에 스며진 온기에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출산휴가 딱 3개월 쓰고 저는 제 한 몸 잘 추스려 바로 복직할 수 있었는데요. 그 3개월을 쓰고도 눈치는 보였지만 그동안의 공백을 채우려 제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야근도 불사하자 저를 불편하게 하던 시선은 점차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돌이 되어갈 즈음엔 한참 돈을 모으는데 속도가 붙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결혼하고 무조건 돈을 많이 모으고 싶은 욕심에 남편 월급과 제 월급으로 적금도 여러 개 들고 펀드도 들고 하면서 현금 자산을 불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때였어요. 돈이 돈을 번다고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이자 이자가 붙으면서 돈이 굴러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돈 버는 재미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했던 건지 다달이 쌓여가는 돈의 숫자를 보며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몰랐는데 여기엔 저희 엄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컸어요. 만약 그때 저희 엄마가 아이를 봐준다고 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저는 계속 일을 하기 힘들었을 거거든요. 게다가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잔병치레도 많고 또 병원 갈 일도 많은데 그걸 전부 저희 엄마가 해주셔서 저는 마음 편하게 야근도 할 수 있었으니 돈을 더 잘 벌 수 있었어요. 물론 저희 엄마한테 무일푼으로 도움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한 달에 50만 원 용돈 드리고 그걸로 거의 주중엔 매일 아이를 맡겼으니 저는 이래저래 돈을 번 꼴이었죠. 남편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모님에게 잘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역시나 문제는 이번에도 시부모님이셨죠. 저희 엄마가 당신 핏줄을 매일같이 보고 있으니 눈치가 보여서 손녀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자기들은 안 좋아하는데 친정엄마만 좋아한다며 차별이니 어쩌니 하면서 또 사람 신경을 긁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아니 그 전에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너 이참에 애 낳고 회사는 그만둬라. 애 봐야지. 아니 애는 저희 엄마가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일을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너는 너 일하겠다고 니네 엄마한테 애를 보라고 해? 왜? 돈 때문에 그러니? 그래서 내가 그 집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했잖아. 오히려 잘 됐다. 그럼 이참에 애 낳기 전에 그 집도 정리하고 우리 다 같이 살자. 그럼 너도 힘들게 밖에 나가서 일 안 해도 되잖아. 엄마, 또 그 소리야? 아니 왜 그렇게 우리랑 같이 못 살아서 안달이야. 왜긴 내 자식 며느리 손주까지 내 옆에 두고 싶어서 그렇지. 그러게 처음부터 같이 살았으면 좋았잖아. 어머니, 아무리 그러셔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먼저 애를 봐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는 예정대로 아이 맡기고 맞벌이 할게요. 뭐야? 너도 참 고집스럽다. 너 내가 시집살이 시킬 것 같아서 그러니?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돈도 빨리 벌어서 집도 사고 싶고요. 그래 엄마, 우리 집 살 거야.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너야말로 입 다물고 있어. 집을 사고 싶으면 더더욱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공과금에 생활비에 같이 살면 줄일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요. 저희는 지금처럼 저희 생활에 맞춰서 하고 싶어요. 라며 또다시 합가에 대한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딸아이를 낳고 난 후에도 축하 인사는커녕 아기 낳은 첫날 병원에 오시고 아이 보러 오시지도 않았어요. 제가 먼저 같이 사는 걸 거부했는데 며느리 눈치 보여서 첫손녀도 못 보신다고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땐 옆에 저희 엄마도 있고 하니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하며 신경도 쓰지 않고 넘겨버렸는데 아이 낳고 돌이 지나도록 저희 엄마가 계속 저희 애를 봐주시니 또다시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부하가 치밀어 오르셔서 저에게 이렇게 막말을 하셨더랬죠. 너도 참 양심 없다. 아니, 어떻게 친정엄마한테 여지까지 애를 보게 할 수가 있니? 너는 니네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효도는 못할 망정 다 늙어서 애나 보게 만들고 불효가 따로 있어? 네가 하는 게 불효 중에 불효야. 내 말 듣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았으면 내가 애기도 봐주고 사돈이 고생할 일도 없는데 너는 어쩜 그렇게 네 생각만 하니? 저런 말을 듣고 있는데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 없잖아요. 뭐 친정 엄마한테 미안한 건 맞지만 저희 엄마가 먼저 괜찮다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는 자기랑 같이 살면 자기가 애를 봐줄 거라고 하지만
사실 그 말은 신용이 가지 않았어요. 자기 살림도 힘들다고 저한테 떠넘기시는 분이 애를 봐주면 뭐 얼마나 봐주겠어요. 보나마나 하루는커녕 반나절도 안 돼서 나는 못하겠다고 나자빠질 게 뻔했는데, 그래서 됐다고 저희 엄마가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한 지금처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젠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며 시어머니가 더 목소리를 높이셨는데요. 너 내가 우습지? 왜 그렇게 시애미 말을 안 듣냐? 이참에 같이 살면 돈도 아끼고 두 집 살림 하던 거 하나로 합쳐서 좋고 효도도 할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싫다는 거야? 너 내가 말하면 무조건 다 싫은 거니? 그럴 리가요. 제가 좋아할 말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렇죠. 두 집 살림 하는 거 하나로 합친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저더러 어머님, 아버님 몫의 살림도 하라는 말씀 아니세요? 그래, 맞다.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고 봉양하는 건 당연한 건데 뭘 그렇게 핏대까지 세우면서 덤비니? 내가 뭐 못할 소리 했어? 친정 엄마가 저희 애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맞고, 그래서 제가 미안한 것도 맞긴 한데요. 그래도 시댁에는 절대 안 들어가요. 제가 미쳤어요? 거기 들어가면 저만 고생길이 훤한데. 그러니까 아무리 불효라고 하셔도 그건 저랑 저희 엄마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일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시고요. 뭐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너 말 다 했어? 네, 제가 뭐가 아쉬워서 시댁살이를 해요. 저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실반지 하나도 받은 거 없어요. 물론 기본적인 도리는 하겠지만 일부러 시키는 시집살이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생각을 똑바로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혈압도 없으시면서 뒷목을 잡으셨고, 제가 할 소리 못할 소리도 구분도 못한다며 이래서 애비 없는 자식은 가정교육이 엉망이야. 호르몬 밑에서 뭘 보고 자랐겠어?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자랐지. 라고 당신이야말로 하면 안 되는 소리를 하셨는데, 그 말 듣고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시댁 관련, 특히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에는 저를 빼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난감한 얼굴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저는 흥분해서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했는데 남편 얼굴이 순간 찡그러지는가 싶더니 이내 저에게 회유하는 듯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잘못했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열받았나 보다. 근데 말이야, 그래도 지금이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만 나중엔 그래도 우리 집에서 도움 한 번은 받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한번 접어 들어가는 게 어때? 뭐? 그럼 나더러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야? 당신 혹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살고 싶었어? 아니, 누가 그렇대. 그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집 사고 애들 가르칠 때 혹시라도 도움 받을 수도 있지 않냐는 소리지. 아무렴 장남이 난데 그 돈을 안 물려줄 거야? 우리 결혼할 때는 자기들이 안 도와줘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접고 들어올 줄 알았던 거고, 그냥 합가는 하지 않겠지만 엄마 아빠 기분 좀 맞춰주고 그러면 어떨까 해서 하는 말이지.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 나는 싫어. 집을 사도 우리 힘으로 사야 우리 집이지. 그리고 당신은 당신 부모님이니까 안 그럴 수 있지만 내 입장은 그것도 아니야. 만약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 쳐. 그럼 나는 그 순간부터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에이, 우리 엄마 아버지를 뭘로 보고. 내가 장담하건대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니야. 저는 남편의 말에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입을 닫았어요. 세상에 자기 부모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나는 그런 콩꿈을 바라지도 않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엔 저를 빼달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남편 기분은 좋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 역시 고지식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처자식 없이 자기 혼자 자기 부모를 챙기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딸은 있어도 타국에 있으니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아들은 아들이랍시고 대접만 받고 자라서 시댁 행사에는 저만 죽어라 일을 하는데 제가 이제부터 그것도 안 한다고 하니 남편은 그게 곤란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맹세코 시댁 재산에는 10원짜리 하나도 욕심을 내지 않았고 저와 남편의 힘으로 시댁 못지않게 집도 사고 아이도 키우며 잘 살고 싶었는데요. 남편은 저한테 내심 결혼할 때 돈을 얼마 모아오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더 자기 부모님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평상시에 말도 하고 행동도 보여주기도 하며 나름 마음의 짐을 덜어주려 했는데요. 그게 무슨 자격지심 같은 건지 도통 통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러던 중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딱히 사이가 좋았던 적은 없지만 결혼하고 8년이 넘어갈 쯤 시어머님의 건망증이 예사롭지가 않았거든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의 건망증이라는 것도 그 시작부터 남들과 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치매 초기 증상인 줄은 저도 식구들 누구도 몰랐어요. 그도 그럴 게 주변에서 치매 걸린 사람을 본 적도 없었고 또 얘기를 들은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저 나이가 드시면서 깜빡깜빡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건망증 때문이라고 하기엔 일상이 흔들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어요. 외출했다가 집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집에 못 들어가시는 일도 있었고 핸드폰 대신 리모컨을 가지고 외출하신 적도 있었는데 한 번은 미용실에 염색하러 가신다고 나가셔서는 시장만 잔뜩 봐와서 온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말씀은 내가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 이런 실수를 다 하네. 그래서 며느리 데려다 일을 좀 덜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저렇게 도움이 안 돼. 내가 아들이 하나만 더 있었어도 이렇게 한스럽지도 않다. 라고 또 제가 당신을 모시지 않아 자기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약속 때문에 밖에 나가셨다가 그날 집에 못 오신 적이 있어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다행히 그날 자정이 넘어서 2시쯤인가 경기도 모 동네에 있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시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는데 차로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곳이라 가족들 모두가 깜짝 놀라기도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어요. 다들 설마 하면서도 같은 병을 의심했고 저 역시도 혹시나 싶어 생각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저희 시어머니 성격에 제가 병원에 가자고 순순히 따라 나서실 분이 아니셨죠. 그러니 하는 수 없이 남편과 시아버님이 설득해 병원에 모셔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같이 총명한 사람이 어떻게 치매 따위에 걸릴 수 있냐며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버티시더라고요. 아마도 당신도 혹시나 싶어 겁이 나셨던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애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어른을 강제로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러다 밖에서 용변 실수를 하시는 일이 벌어져 당신도 수치심에 마음을 돌리셨어요. 이렇게 계속 아니라고 버티면서 시간만 보내면 치매인지 뭔지도 모르는데 상황이 더 안 좋게 될 것 같으니 나중엔 저에게 연락하셔서 저랑 단 둘이만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저도 회사 휴가를 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검사 결과 설마 했던 치매가 맞았어요. 그땐 저도 시어머니도 충격 그 자체였는데 이미 많이 진행이 되기도 했다며
병원에서는 증상을 늦추는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하지만 약이 잘 듣지 않는 건지 시어머니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어쩐지 치매 진단을 받은 후부터 날로 폭력성이 짙어졌는데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시아버님이 그렇게 저를 부르셨어요. 예, 너 지금 당장 좀 우리 집에 와라. 네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주방에서 밥만 먹는다. 예, 오늘 내가 잠깐 나갔다 왔다가 집안이 홀랑 다 탈 뻔했어. 저놈의 옆에 내가 주전자를 가스불에 올려놓고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주전자가 아주 새까맣다. 내가 후덜거려서 더는 못 살아. 사태가 사태인 만큼 이제 너 여기 들어와 살아라. 네 시어머니 간병해야지. 언제까지 나더러 하라고 할 참이냐? 이런 식으로 저를 부르다 못해 이젠 시아버님이 저더러 들어와 살면서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대신 매일 퇴근 후 들리는 걸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럼 너 없는 낮 동안 나는 어쩌라고? 저 불효 막심한 것 같으니라고. 라고 역정을 내시면서 큰 소리를 치셨는데 저는 그때도 제가 나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님이 딱히 직업이 있는 분도 아니셨고 당시 어디에 투자를 하셨는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받으며 지내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으신 분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내를 어쩌지 못해 아들도 아닌 며느리인 저를 자꾸만 찾으시는 게 저는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급기야 돈도 많다시는 분이 사람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저더러 들어와 살면서 시어머니를 간병하라니. 이 소리는 저더러 직장도 그만두고 희생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대신 절충안을 드렸던 건데 시아버님은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해 사람을 쓰시던 집이랑 가까운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도 시아버님은 너도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가는데 너는 어떻게 너만 생각하니? 남자인 내가 뭘 더 어떻게 하겠어? 너는 내 걱정은 안 되니? 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왜 유독 며느리인 저한테만 저러시는 건지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 더 싫었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계속 깜빡거리는 채로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증상이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하고 있으셨거든요. 물론 상태가 심한 날도 있어서 시아버님이 곤란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저렇게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는 거엔 협조해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해 보시라고 저도 강하게 나갔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남편은 시아버님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자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한 말에 빈정이 상해 있었어요. 어떻게 자기 엄마를 시설로 보낼 생각을 하냐는 거였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만약 장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다고 해도 자기 그럴 수 있어? 똑같이 시설에 장모님 보낼 수 있냐고 라고 저에게 따져 물었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상황이 그렇다면 그래야겠지. 근데 만약 우리 엄마가 어머니처럼 치매라고 한다면 나는 회사 휴직계 내고 엄마 케어할 거야. 왜냐고? 내가 자식이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친정엄마 시어머니 차별이잖아. 아니, 이게 왜 차별이야? 내 부모 내가 챙기는 거지. 그러니 자기도 어머니 시설로 모시는 게 싫으면 자기나 아가씨가 하면 되잖아. 만약에 자기가 뜻이 있어서 회사를 쉬고 어머니 간병한다고 한다면 그건 존중할게. 뭐? 내가 어떻게 엄마를 간병해?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물론 자기한테만 무조건 희생하라는 소리는 아니야. 우리 어차피 전세 계약도 끝나는데 이참에 우리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같이 하자고. 그게 자식된 도리잖아. 도리? 그게 무슨 도리야. 지금 시댁에 들어가자는 말은 나더러 시어머니 간병은 물론이고 그 집 살림도 다 하라는 뜻이잖아. 나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해? 그러면 캐나다에 있는 아가씨라도 불러. 걔는 학교 다니잖아. 학교 다니고 있는 애를 어떻게 불러? 학교에 다니긴 개뿔. 지금 몇 년 동안 졸업도 못하고 아가씨야말로 그게 뭐니? 거기에 쓸 돈 있으면 차라리 어머니 케어할 사람을 쓰시라고 해. 왜? 나한테 맡기면 돈도 안 들고 편해서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자기는 뉴스도 안 봐? 남한테 가족을 맡기기는 불안한 시대잖아. 그래서 나한테 맡긴다고? 아니면 사실은 자기 집이 그만한 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던가. 그래도 나한테 일방적으로 이러는 건 아니지. 남편은 치매에 걸린 자기 엄마를 제가 무조건적으로 모시기 싫어한다며 저를 세상 나쁜 사람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 시아버님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저더러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했는데 나중엔 자기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며 울더군요. 그렇게 자기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데 왜 케어는 자기가 못한다고 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자기들이 남자라서 여자인 시어머니를 케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한테 맡기고 싶어하는 그 두 남자의 속내는 빤하잖아요. 그리고 치매라는 병이 사실 끝이 있는 병도 아니고 저는 자신이 없었는데요. 한번 시작하면 그때야말로 끝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과 싸운 후 일주일 뒤인가 제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한참 시어머니 치매로 신경을 많이 써서 월경이 늦어지나 했던 것이 임신이었더라고요. 그때도 참 타이밍적으로 곤란하긴 했는데 그래도 생긴 아이는 기쁜 마음으로 낳고 싶었어요. 비록 또 친정 엄마에게 몇 년은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했지만 친정 엄마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안 싸돈 일은 유감이지만 너무 잘 됐다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입만 뗐다 다물었다를 반복하자 저희 엄마는 제 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셨고 걱정하지 말라며 이번에도 당신이 봐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오랜 시간 청소일과 식당 일을 하시다 일을 그만두시기로 생각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형편이 어려워 50만 원 드렸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미약하지만 성의를 표현했는데 문제는 역시나 시댁이었어요. 제가 입덧이 시작되면서 시댁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심해지다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살림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또 시어머니가 가끔씩 용변 실수까지 하고 그러니 집안 공기와 냄새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시아버님에게 제가 와서 케어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저희도 일부는 부담을 할 테니 사람을 부르시던 최대한 집에서 가까운 시설을 구하던 하자고 제안을 드렸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저더러 임신한 게 벼슬이냐고 그럴 거면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 양반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가 돼서 당신 손주를 지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시아버님의 그 말에 또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이번엔 제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돌보기 싫어서 일부러 아이를 가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셨는데 저는 그 말에도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내 자식이 더 중요하다고
그럼 저는 여기서 빠질 테니 시어머니 간병은 캐나다에 있는 아가씨를 불러들이든 남편과 같이 하시든 알아서 하시라고 통보했는데요. 중간에서 남편이 난감해 죽겠다는 얼굴만 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그 모습도 너무 보기 싫었죠. 아이 아빠가 당연히 제 편을 들어야지 거기서 갈등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씨 하필이면 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가 남편이 자기 딴에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도 지금 태어나면 너무 힘들 거야. 우리가 애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일단 우리 엄마 케어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지금 그게 애 아빠가 할 소리야? 당신 미쳤니? 그럼 그럴 각오도 없이 하긴 왜 했어? 아니다. 그딴 말 할 거면 당신만 당신 집에 들어가서 아버님이랑 같이 시어머니 간병해. 또 그 소리야. 나랑 아버지가 어떻게 그래. 우리는 못한다니까. 같은 여자가 해야지. 그럼 아가씨를 불러. 왜 같은 소리 하게 만드는 거야? 무조건 나여야만 하는 이유는 또 뭔데? 그야 자기가 며느리니까. 정말 웃겨. 며느리는 뭐 당신 집에 굳은 일 처리하는 사람이야? 그럼 아버지한테 사람 쓰는 돈을 자기한테 주라고 하자. 그럼 되잖아. 싫어. 그 돈으로 사람을 쓰라고. 나는 우리 애기 낳을 거야. 남편은 저한테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임신한 저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거칠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어딜 갔는지 한참이 지나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술을 마시고 온 건지 또다시 자기 엄마가 불쌍하다고 질질 짜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착한 여자랑 결혼을 했으면 이럴 일도 없는데 장가를 잘못 가서 자기 엄마가 며느리 수발도 못 받는다며 서러워했는데 그 꼬라지에 가뜩이나 예민했던 저는 짜증이 났어요. 그럼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이제라도 착한 여자랑 재혼해. 과연 어떤 여자가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장가를 잘못 가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물러설게. 지금 그 소리가 아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게 임신한 와이프 보는 앞에서 할 소리야? 나도 답답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참에 우리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좀 고생하면 나중에 우리 집 재산도 떳떳하게 가져올 수 있는데. 그거였어? 돈 때문에 그렇게 나더러 희생을 하고 했던 거야? 생긴 아이도 지우고? 됐다, 됐어. 내가 얘기했지? 나는 시댁재산에 1도 욕심 없다고. 아니, 당신이야말로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 재산 욕심이 났으면 자기가 해야지. 왜 나를 시키고 자기는 돈 욕심만 내고 있는 건데? 내가 또 언제 그랬다고 그래. 우리가 같이 받아서 쓰자는 거지. 누가 나 혼자 쓰겠대? 왜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 아픈 시어머니 싫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잖아. 남편은 끝까지 자기는 쓰레기가 아니라며 무조건 저만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땐 욕심에 눈이 멀어 자기 와이프 사지의 내모는 파렴치 안 같았고 그때부터 저런 인간이랑 살아봤자 나중에 제가 아프게라도 하면 자기 혼자 살려고 할 인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주변에서 저를 말리더군요. 아직 아이도 어리고 임신했는데 이혼까지 하면 혼자 너무 힘들지 않냐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좀 크면 하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참고 살 거면 이혼을 왜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자 상황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전화 연락 한 번 없던 시누이가 연락이 왔고 대뜸 저더러 이런 상황에 임신이라니 생각이 있는 거냐며 자기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것도
제가 합가를 거부해서 그런 거라고 억지를 부렸는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내 탓이냐, 그리고 내가 임신을 한 게 이렇게 욕먹을 일이냐고, 그렇게 니네 엄마 걱정되면 당장 귀국하라고 큰 소리를 냈는데 자기는 지금 학기 중이라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는 아예 캐나다에서 결혼도 하고 영주권 따서 눌러 앉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엔 자기도 치매 걸린 엄마 안 모시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니네 집 봉이냐 종이냐 하며 계속 이렇게 내 탓만 하면 차라리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신우이가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언니도 아픈 시모 모시기 싫어서 이혼하겠다는 거네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언니, 그러다 나중에 똑같이 당해요.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가씨 오빠도 그렇고 그 집 자식들은 전부 왜 그 모양인 건데요? 저도 결국엔 남이에요. 왜 남한테 이런 걸 강요하죠? 그래서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데 제가 오죽하면 그래요? 저라면 저희 엄마가 아픈데 캐나다에 못 있을 것 같아요. 막말로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10년 넘게 졸업 못했으면 그거야말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맞춰볼까요? 아가씨, 한국에 들어올 마음 없었잖아요. 어머니까지 치매에 걸려있으니 더하겠죠.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결혼하려고 찝쩍거리느라 학생 신분 유지하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신우는 말은 저렇게 하면서도 전곡을 찔렸는지 그 다음 말은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집구석 너무 치가 떨리게 싫어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며 네가 정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라고 하셨는데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나도 잘 아는 엄마인지라 쉽게 다른 말을 하지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사리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이젠 자기도 못 참겠다며 당장 짐을 싸서 들어오라고 저에게 불효령을 치시더군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저녁 저는 심한 통증과 하혈을 했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아이가 자연 유산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너무 괴로웠는데요. 자기 존재를 반기는 가족이 하나도 없고 제가 또 신경을 온전히 쓰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아이를 잃은 아빠인 남편은 되레 저에게 그거 봐. 그 애는 우리랑 연이 없었다니까. 이렇게 된 거 아픈 우리 엄마나 신경 쓰자. 라고 헛소리를 했는데 그때 딱 마음이 확고하게 정해졌어요. 저런 인간이랑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법원에 가서 이혼 서류를 챙겨왔고 남편한테는 결심이 서서 할 얘기가 있으니 퇴근하고 시댁으로 오라고 했는데 아마도 남편은 제가 시댁으로 들어갈 결심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 좋다고 알겠다고 했는데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혼자 이혼 서류를 작성했죠. 야무지게 도장도 다 찍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했다고 하길래 시댁으로 건너갔는데요.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시아버님도 싱글벙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줄도 모르시면서 말이죠. 그런 두 남자를 보는데 어찌나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지 저는 그 웃는 면상에 이혼 서류를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역정 내던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시아버님이 먼저 꼬랑지를 내리고 저더러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않냐고 제 눈치를 살폈는데 남편도 결심이 섰다는 게 이혼이었냐고 저 자세로 나오거더군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애도 있는데 어떻게 이혼 생각을 할 수 있냐며
전에 자기 동생한테 한 소리는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냐고 물었는데, 그리고는 장모님 팔자를 따라가는 거냐고 또 막말을 내뱉었어요. 제가 그 소리에 도끼 눈을 뜨고 남편을 죽일 듯 노려봤는데 지도 아차 싶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남편은 자기는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며 이혼 서류를 찢었는데, 그럼 법으로 하자고 말하고 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신 가운데 두 남자만 똥줄이 타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저를 붙들려 나왔고, 시아버님은 이렇게 된 거 세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저더러 나갈 거면 집도 애도 다 두고 제 몸만 나가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에 콧방귀를 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집은요, 제 돈이 전부 들어갔고 대출도 제 앞으로 내서 제가 갚았어요. 그런데 왜 제가 집을 두고 가죠? 집은 엄연히 제 거예요. 그리고 애는 원하시면 두고 갈게요. 뭐야? 지금 돈만 챙기고 애는 버리겠다는 거지? 그래놓고 전에는 너는 네 자식이 더 중하다고 그렇게 꼴값을 떨었냐? 꼴값이라뇨. 제가 먼저 애 두고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먼저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지금이라도 아버님이 애 데려가라고 하면 저는 데려갈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집도 애도 남편한테 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주춤하는 순간 주도권을 뺏길 것 같았고, 저 인간들이 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는 걸 간파하고 있던 저는 나름 묘책을 쓴 건데 시아버님 속도 빤히 보이긴 했어요. 집 뺏기기 싫고 애랑 같이 살고 싶으면 이혼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미 저는 이혼하겠다고 결심이 서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시아버님도 남편도 엄마 없이 자기들이 어떻게 딸이자 손녀를 키우냐며 징징거렸어요. 그래서 합의 이혼하면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겠지만 합의 이혼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생각이라고 엄포를 두고 그 집을 빠져나왔는데, 다음날 자기한테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이 알겠다며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결국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까지 매달 저한테 주는 조건으로 저는 이혼했고, 남편 앞으로 있는 통장은 돌려주되 집 보증금은 처음부터 제 거였으니 남편이 몸만 나가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요. 처음엔 자기가 혼수하지 않았냐고 1,000만 원이라도 더 가져가려 하던 남편은 제가 꼼짝도 하지 않자 순순히 포기했어요. 막말로 그 혼수들도 이제 오래되어 다 수명이 다 했는데 원하면 사온 물건들 전부 가지고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자기도 새 것도 아닌데 됐다고 포기했고, 그런 합의로 원만하게 갈라서게 되었는데요. 남편 없이 아이 키우며 살 생각을 하면 조금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이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근 10년이 되도록 합금 문제로 또 시어머니 문제로 시달릴 생각을 하며 참고 산 세월이 아깝기만 한데, 그래도 그때는 남편을 사랑했고 또 제 꿈이 있었기에 참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 치매 사건으로 남편의 밑바닥을 본 저는 제 꿈에 남편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사는 게 이렇게 제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끝까지 시어머니에게 휘말리지 않고 나중에 치매 걸린 시어머니까지 떠안지 않은 게 어디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힘은 들겠지만 아이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이혼을 후회하지 않도록 더 잘 살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고 1년이 넘어가도록 남편한테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명색이 아이 아빠인데
아이 보고 싶다는 연락이 한 번도 오지 않으니 그건 그거대로 괘씸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엔 또 이유가 있었어요. 앞에 제가 남편을 소개로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혼하고 10개월이 지났을 즈음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준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이혼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선뜻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업무를 보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에게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젠 전 남편이 된 그 인간이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두 남자가 저희 이혼 후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없어서 신우를 불러들이기로 했고 신우가 시댁 재산을 전부 자기한테 준다는 각서를 쓴다면 모를까 절대 한국에 돌아가서 자기 엄마를 돌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데 남편이 그럴 수는 없다고 했다나 봐요. 그리고 시아버님도 네가 그러면 경제적인 지원도 끊어버리겠다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고 신우가 그럼 더 보고 살 필요도 없을 것 같다며 연을 끊자고 했다는데요. 저한테 아픈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이혼하는 거냐고 할 땐 언제고 그 신우도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자기 엄마 케어도 하기 싫으면서 저한테 다 떠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인 신우 카드를 못 쓰게 되어 두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를 시설로 보내기로 했는데 그때 시아버님이 남편한테 그랬답니다. 네가 네 마누라 간수 못해서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 네가 모든 비용을 다 대라. 아니 아버지, 엄마는 아버지 부인인데 왜 저한테만 돈을 내라고 해요? 따지고 보면 제가 이혼한 것도 다 엄마랑 아버지 때문이에요. 저 덕분에 몸만 딸랑 쫓겨났고 다달이 양육비도 보내야 하는데 언제라는 기억도 없이 시설 비용도 저더러 내라고요? 싫어요. 아버지는 돈도 있으면서 왜 그래요? 죽을 때 전부 가지고 가실 거예요? 남편은 그때까지 자기 집에 돈이 엄청 많은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결혼한 이후 사기를 크게 맞아 돈이 씨가 마른 상태였는데 그래서 저희를 합가해서 생활비를 내놓으라고 할 생각이었나 봐요. 그러니 집에 돈은 없고 시아버님이 앞으로 들어오는 200만 원으로 생활을 하셨는데 그 돈으로 간병인을 쓸 수도 없고 시설로 보낼 수도 없었던 거죠. 사실 하도 그러시길래 저도 살짝 의심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은 그런 거면 빨리는 알려줬어야지. 괜히 그 돈 받겠다고 동생한테 도망갈 기회만 줬다며 자기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둘이 대판 싸우고 남편은 자기 아버지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나 봐요. 돈도 안 내놓을 거면 자기 집에서 나가라는 거겠죠. 그래서 남편은 원룸 월세를 얻어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게 마누라 말이나 잘 듣고 살지 인간이 막판에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만약 어설픈 효자 노릇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랑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그런 소문을 최근에 듣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시어머니 때문에 그 40평대 아파트도 조만간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드니 어쩌면 이혼을 한 것이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저는 최근에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제는 집을 사려고요. 그래서 친정엄마와 저희 아이까지 셋이 살 집을 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도 감사하게 저희 엄마가 살던 집을 처분한 돈까지 합쳐 제가 대출을 좀 더 받더라도 40평대 정도의 아파트를 매입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드디어 첫 집을 사게 되었는데 요즘은 그 생각만 하면 설레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원래는 결혼해서
내 집 장만에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혼하고 내 집 장만해서 행복하게 사는 걸로 꿈도 바꿔야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사랑하는 친정엄마와 저희 딸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생각인데요. 앞으로 우리 가족 건강하고 웃는 날만 가득하길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사실 후회스러웠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만큼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지금도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떳떳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를 며느리라는 이유로 부려먹고 싶어 안달이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벌을 받은 것 같아 마음이 아주 흡족할 수가 있는데요. 10년 묵은 채찍이 내려간다는 게 어쩌면 이런 걸까요? 이렇듯 인생사 마음처럼 되지 않아도 결국엔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이왕이면 좋은 씨앗만 뿌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결실을 거두고 싶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디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